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싶어요. 제 인생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지처럼 살아가던 저도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세상에는 정말 신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을 잃고 여동생과 단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는데 한순간에 집안에서 경제적인 일을 하고 계시던 두 분이 사라지시니까 저와 동생은 매일을 굶어야 했죠. 저는 공부를 잘했어서 대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너무 없었고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제 꿈은 이루지 못해도 괜찮으니 여동생만큼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동생 하나만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새벽에는 이웃집 할머니 집으로 가서 돼지 먹이도 주고 돼지 배설물도 치우면서 돈을 벌었고 해가 뜨면 해가 질 때까지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몸에는 돼지의 배설물 냄새가 매일 배어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더군요. 다행히도 여동생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엇나가지 않았고 바르게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성실했어요. 저를 많이 의지하는 여동생을 보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을 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너무 힘들었는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다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눈을 잠깐 감았는데 눈을 뜨니 병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일어나니까 팔이 한쪽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제 팔을 감쌌고 저는 눈물이 흘렀죠. 저는 과로로 인해서 쓰러지면서 기계에 제 팔을 넣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절단이 되었고 쓰러졌다고 했죠. 옆에 있던 동생이 자기 때문에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펑펑 우는데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앞으로 돈은 누가 벌고 동생 뒷바라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인생은 끝난 줄 알았죠. 저는 집에서 한쪽 팔로 부업을 시작했고 처음엔 너무 힘들었지만 적응하다 보니 속도도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그치만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할 때만큼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이웃집에서 돼지 관리하는 것도 나름 재밌었는데 하지 못하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때도 잠을 거의 자지 않으면서 부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동생은 옆에서 공부를 하고 저는 부업을 하고 그랬죠. 그렇게 저와 여동생은 돈을 덜 쓰면서 생계를 유지해갔고 다행히도 동생은 간호사의 꿈을 이룰 수 있었어요. 동생은 성인이 되니까 더 성숙해졌고 남자친구도 사귀면서 놀러 다니더라고요. 저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는데 동생의 웃는 모습을 보니 저도 연애가 하고 싶어서 집안에서만 있는 생활을 그만하고 밖으로 다녔습니다. 다들 제가 한쪽 팔이 없으니 처음에는 당황하고 괴물처럼 보시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셨는지 별 반응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 동네가 워낙 작아서 아마 다 아시는 분이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 연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동네를 걷다가 슈퍼마켓에 들렀는데 거기에 주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와 친해서 자주 갔는데 아주머니는 안 계시고 아리따운 여성분이 계셨는데 아마 따님분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고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 올려두었죠. 그때 주인 아주머니께서 들어오시고는 어이구 영민이 왔냐? 인사해 우리 딸 이라며 그 여자분과 인사를 시켰어요. 저는 빨개지는 얼굴을 가릴 수 없었고 아주머니는 어이구야 영민이 얼굴 빨개지는 거 봐라. 우리 딸 마음에 드나 보다. 뭐 소개해줄까? 라며 말을 했죠. 저는 괜찮아요 라고 소리치고 슈퍼마켓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는데 며칠 동안 그 여자의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얼굴도 하얗고 긴 생머리였는데 그녀는 너무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슈퍼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을 알려주셨는지 그녀가 저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날부터 저와 그녀는 매일 만났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여동생은 신기하게도 제가 연애하는 걸 바로 알아맞혔고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니까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팔을 잃고 다신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한 이런 여자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도 중퇴하고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친구도 없는데 이 친구 저의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술을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너 주식이라고 아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들어보긴 했는데 하는 사람도 적고 정확히 뭔지도 몰라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친구가 요즘 주식이란 걸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식을 하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면서 자랑을 하길래 세상에 공짜 돈이 어딨냐? 돈 그렇게 쉽게 못 벌어. 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친구는 자기 한 번만 믿으라면서 이것만 사면 제 인생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 형편에 돈으로 장난칠 여유도 없었고 당장 내일 밥 걱정부터 해야 하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식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주위에서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내가 진짜 엄청난 정보를 들고 왔다니까? 나 딱 한 번만 믿어. 너 나중에 배 아프다고 하지 마라. 그래, 네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네가 돈을 넣었는데 잃으면 내가 그 돈 3배로 줄게. 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그게 뭐길래 저렇게까지 말하는지 싶었어요. 친구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흔들리긴 했습니다. 솔직히 2배도 아니고 3배면 엄청 크잖아요. 제가 아는 그 친구는 한 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는 사람이라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속는 셈 치고 돈을 친구한테 맡겼어요. 친구 말로는 주식은 오래 봐야 한다며 그냥 자기한테 돈을 준 걸 까먹고 있으면 주식이 오를 때 자기가 알아서 뺏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어디다가 돈을 어디다 넣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친구는 야, 주식 오르면 20%는 나 주는 거다 라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솔직히 기대도 없었고 돈을 친구에게 3배로 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주식에 대한 기억이 지워져 가는 동안 동생은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부업으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팔이 없는 사람이 할 만한 마땅한 일이 이거밖에 없어서 너무 슬펐어요. 제 여자친구는 그런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었고 제가 돈이 없고 힘든 것을 알아도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는 그녀가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솔직히 상황만 된다면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 10년 가까이 흐른 것 같아요. 그동안 친구도 자주 만났고 주식 이야기도 가끔 했는데 늘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3년 안에 안 오르면 갚을게 라고 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올해 안에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친구는 제게 3배로 갚아야 합니다. 저와 그녀는 30대 중반이 되었고 슬슬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도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는 제가 좋은 사람이라며 놓치지 말라고 그녀한테 신신당부했다고 하네요. 팔이 없는 사위도 사람으로 봐주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친구가 와 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영민아! 라고 하며 와라 갔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우리 이제 부자야. 부자라고! 라고 하면서 저를 안고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는 얘가 술을 먹었나? 하면서 무슨 일이길래 이러지 싶었죠. 알고 보니 친구가 오래전에 넣어두었던 주식이 대박 터진 거였습니다. 올해 안에 주식이 오르지 않으면 3배로 저에게 줬어야 했는데 올해 끝나기 몇 달 전에 주식이 대박을 친 거죠. 주가는 미친 듯이 올랐고 끝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약 100억 원대의 돈을 얻게 되었어요. 여기서 친구에게 20%만 주어도 80억 원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80억이면 어떤 수준인지 가늠이 오시나요?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친구는 모든 돈들을 제 통장에 이체시켜 주었고 그날같이 술 한잔하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맙다며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고 친구는 뭘 친구가 다 돕고 사는 거지 라며 괜찮다고 했죠. 저는 여동생에게 우선 말을 하지 않고 부동산에서 좋다고 하는 자리에 땅과 건물 그리고 집도 다 샀어요. 그리고 나서 여동생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좋다고 펄쩍펄쩍 뛰는 동생에게 그동안 못난 오빠 밑에서 고생 많았다고 선물로 집과 땅 건물을 각각 하나씩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동생은 좋다고 하면서 당장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고 저도 바로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저한테 어떻게 이런 행운이 있냐며 자기와 결혼해 주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부터 만났던 여자였기에 믿음이 있었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기에 그녀와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을 하고 건물 부자, 땅 부자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부동산 사람의 말처럼 제 땅에는 엄청나게 많은 건물들이 들어섰고 건물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달 월세만 받아도 둘이 사는 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제 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부업이나 하면서 늙어갔겠죠. 저는 항상 그 친구한테 고맙다고 해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와 아내는 아이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제 신혼생활도 어느 정도 즐겼고 팔이 없는 아빠라서 아이를 키우는데 불편할까봐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낳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아주 장군감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고 외동아들이라 해달라는 것을 다 해주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 놀지도 못하고 산 게 한이 되었는지 아들은 놀고 싶을 때 놀라고 하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라고 하면서 자유를 주었죠. 그런데 그 자유가 잘못된 건지 점점 엇나가더라고요.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저와 아내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고 돈이 소중한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쓰고 다녔습니다. 아내와 저는 우리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나 보다 라고 하면서 한탄했죠. 아들의 반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저와 아내가 걷잡을 수도 없을 만큼 폭력적이었어요. 한 번은 아내한테 반항을 하다가 아들이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TV 리모컨을 던졌는데 아내의 머리에 맞은 겁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죠. 그 뒤로 아들의 화는 조금 사그라드는 듯 싶었지만 어림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불량 학생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새벽 늦게 들어오고 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녔는데 말입니다. 아내는 머리가 다치기 전까진 매일같이 아들에게 혼내곤 했는데 다친 후부터는 아들을 혼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지럽다, 속이 메스껍다 이러면서 구토도 하고 그랬습니다. 리모컨에 처음 맞았을 때에는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아내가 약 6개월 동안 그런 말을 하니까 조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내가 뇌진탕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과거에 머리에 세게 충격을 가한 적이 있나요? 그때부터 아마 뇌진탕 증상이 시작됐을 텐데 라고 하셨죠. 원래 뇌진탕은 다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후유증이 커진다고 했어요. 앞으로 머리를 조심해야 하고 혹시나 쓰러지면 머리는 절대 부딪히면 안 된다고 했죠. 저와 아내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제가 한쪽 팔로 열심히 아내를 병간호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갑자기 아들이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 여자친구를 사귄 건가 싶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는 적어도 아들과 10살은 나이 차이가 있어 보였고 거기에다가 이미 배까지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아들은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고를 쳐버린 겁니다. 우선 아내와 저는 당황하지 않고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여자와 아들은 술집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대화하는 것도 수준이 낮아 보였고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별로였어요. 아들은 그 여자와 결혼이 하고 싶다고 했고 저와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땅한 직업도 없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는 아들이 무슨 자식을 낳는다고 그러나요? 저와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아이는 보육원에 보내던지 여자 보고 키우라고 하라고 양육비는 넉넉히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결혼시켜달라고 빌 줄 알았던 그 여자는 한 번에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아들은 결혼시켜달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애 엄마도 괜찮다고 하는 걸 아들이 왜 저러는지 딱 봐도 알 수 있었죠. 그 여자는 저희 아들이 아니라 저희 아들 돈을 사랑한 것이었고
아들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했나 봐요. 그걸 알고 나니까 더 결혼을 반대해야겠더라고요. 아들은 며칠 동안 결혼시켜달라고 아이처럼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의 물건을 다 부수기도 하고 제 차를 다 긁어놓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죠. 항상 아들이 벌인 일들을 뒷정리하는 건 저와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같이 아들 잘못 낳았다고 한탄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줍는데 그때 아내가 순간적으로 어지러웠는지 일어서면서 털썩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119에 신고를 했는데 구급차가 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내는 숨을 쉬지 않았고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해도 팔이 한쪽밖에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아내는 세게 넘어져서 머리에 충격도 많이 간 것 같았죠. 제발 살아있기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결국 아내는 오랜 투병 끝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고 저는 한순간에 아내를 잃은 남편이 되었죠.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 큰 집에 아들도 없고 아내도 없으니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더군요. 이제 가족이 아들밖에 남지 않았으니 아들과 더 돈독해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에 있었는지 아들 방에서 전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들 방 근처로 가서 귀를 대고 전화 소리를 들었는데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죽어서 아빠 재산 다 나한테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어? 그러면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우리 결혼 반대하는 엄마 아빠 없으니까 결혼식도 하고 그러자. 제 죽음을 기다린다고 하는 아들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 방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빠. 그렇게 저와 아들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다 들으셨으니까 솔직히 말할게요. 아버지 유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한테 다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돈 쓸 일도 없으시고 집이랑 건물, 땅들도 다 제 명의로 바꿔주세요. 생각해보마. 아들의 요구는 너무 당당했고 저한테 돈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본다고 하니 아들은 기분이 좋았는지 싱글벙글 웃어댔습니다. 아들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 돈을 힘들게 벌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직도 철도 안 들고 그렇게 막 살고 있는 아들을 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선 제가 들고 있던 모든 건물과 집, 그리고 땅의 명의를 저에게 주식을 권유했던 제 친구로 바꿨습니다. 제 친구도 이미 부자이긴 하지만 제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친구였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으로 그랬죠. 그리고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만한 작은 집을 구하고 제 재산의 90%는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들과 저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했습니다. 나머지 10%도 제가 죽을 때까지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으로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집에 있던 아들의 짐은 밖으로 다 뺐습니다. 저는 시골로 혼자 내려갔죠. 몇 시간 뒤에 아들이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는데 혼자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절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시골로 내려와서 혼자서 살고 있는데 아내 생각이 아주 많이 나요. 진작에 내려와서 둘이서 살 걸 싶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들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네요. 저를 원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